같은 나이, 같은 노력,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말투가 느긋해지고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반대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늘 쫓기는 표정, 늘 부족한 기분, 늘 어딘가 불안한 눈빛. 그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돈일까요? 능력일까요? 운이었을까요? 저는 평생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차이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옷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패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싼 옷도, 유행하는 옷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태도, 그 태도가 담긴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같은 옷 한 벌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품격이 묻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천조각을 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거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현관 근처일 수도 있고 화장대 위일 수도 있고 욕실 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그 거울 앞에서 요즘 얼마나 자주 멈추어 서십니까?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외출 전에 반드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옷매무새를 살피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피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한다기보다는 굳이 보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아무 옷이나 걸치고 문을 나서면서 거울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자기가 기억하는 얼굴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흰 머리카락이 부쩍 늘어 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그걸 마주하는 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안 봅니다. 거울을 안 보니 옷도 대충 입게 됩니다. 옷을 대충 입으니 신발도 아무거나 신게 됩니다. 하나가 느슨해지면 전부 느슨해집니다. 거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뻐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신 분은 댓글에 1번을, 그냥 지나치신 분은 2번을 적어주십시오.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옷의 가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그보다 더 먼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이 비싸든 싸든 깨끗하고 정돈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자세를 고쳐 앉게 됩니다. 반대로 옷이 아무리 좋아도 구기 타고 때가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부산에 박순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이 되셨는데 젊어서부터 작은 양장점을 하나 운영하셨습니다. 솜씨가 좋아서 동네에서 꽤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손님이 맡긴 옷을 마감할 때 실밥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 그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야 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은 날 재봉틀 덮개를 씌우면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박순자 씨의 생활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옷을 갈아입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머리를 빗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구두에는 먼지가 쌓였고 가방은 아예 선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엄마의 구두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낡은 구두. 그 구두를 보는 순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박순자 씨는 딸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오랜만에 구두를 꺼내 닦았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물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특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빨아서 잘 개어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공원에 나갔는데 오랜만에 본 이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좋아 보이신다고,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두를 닦았고 머리를 빗었고 깨끗한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달라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장점을 할 때 늘 줄자를 말아서 앞치마 주머니에 놓고 다녔는데 가게를 닫은 뒤에도 그 줄자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외출할 때면 슬쩍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으로 만지면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 해왔던 시절의 감각이 손끝에 남아있는 거라고. 깨끗한 옷은 비싼 옷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은 나는 나 자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없이 선언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들립니다. 구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집에는 현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그곳에 놓인 신발이 그 집의 첫 인상입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신발이 놓여 있으면 집 안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이 집은 괜찮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신발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현관 앞 구두는 그 사람의 책 첫 페이지와 같습니다. 첫 페이지가 정돈되어 있으면 다음 장도 읽고 싶어집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 속이 어지러운 사람은 대개 마음속도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이 쌓여 있고 쓰지 않는 물건이 뒤섞여 있으면 필요한 것을 찾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그 작은 짜증이 하루를 거칠게 만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5분만 자기 자신에게 쓰십시오. 거울 앞에 30초 서서 머리가 괜찮은지, 옷깃이 바른지 한 번만 살핍니다. 구두를 가볍게 한 번 털거나 닦습니다. 가방을 열어 필요 없는 것을 하나 꺼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바쁘시면 3분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깨끗함이 기본이라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빠집니다. 좋은 옷, 비싼 옷, 남들이 알아봐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생각 중 하나라고 봅니다. 비싼 옷을 입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불안의 표현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옷값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신 최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7이 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서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손이 크고 목소리가 시원해서 단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변 상인들 사이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사로 돈을 좀 벌었다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금색 장식이 달린 가방,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지갑, 모임에 나가면 서로 어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최명희 씨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너는 아직도 그 가방 들고 다니니? 장사 잘 되잖아. 하나 장만하지 그래.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 달 벌이에 가까운 돈을 주고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 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모임 때 다른 친구가 더 비싼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다시 뒤처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샀습니다. 옷, 비싼 화장품도 드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장부를 폈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값이 매달 쌓여 있었습니다. 장사는 나쁘지 않았는데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전부 체면을 유지하는데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옷장 안에 남에게 보여주려고 산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입을 때 마음이 편한 옷이 아니라 남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려고 고른 옷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최명희 씨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중고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옷장에서 무리해서 산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깨끗하게 빨아입은 흰 남방과 편한 바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명희가 장사가 안 되나 보다, 형편이 어려워졌나 보다. 하지만 최명희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모임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최명희 씨뿐이었습니다. 제비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최명희 씨에게는 어머니가 물려준 손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20살 때 어머니가 직접 이니셜을 수놓아준 하얀 손수건. 값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명희 씨는 그 손수건을 40년이 넘도록 빨고 다려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도 이런 걸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손수건 한 장에 담긴 것은 천의 가치가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옛날 중국의 노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지적적 후 사람들은 보통 부자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고 몸에 편하고 자기 형편에 맞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없으니 불안이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불안이 없으니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흔들리지 않으니 돈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옷차림은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안정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최명희 씨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보이셨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매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옷이 깨끗하고 형편에 맞으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편안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흰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이것은 의사 가운입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것은 화가 가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달랐던 것은 오직 그 옷에 붙인 의미뿐이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의사 가운이라고 들은 사람들은 집중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실수가 줄었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같은 옷인데 그 옷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뇌가 다르게 작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옷은 남이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옷은 내가 나에게 보낸 신호입니다. 편안한 옷을 입으면 몸이 편안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뇌가 편안해지면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마음이 느긋해지면 판단이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가 갑니다. 뇌가 긴장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하면 쓸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대전에 이동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4이 되셨습니다.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동철 씨에게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백화점에서 양복을 한 벌 사왔습니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라고. 이동철 씨는 그 양복을 입고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채우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지가 허리를 졸라매니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늘 힘이 들어가 있었고 등이 뻣뻣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철 씨 본인은 그것을 불편함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양복을 입어야 한다. 퇴직했어도 격식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6살짜리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철 씨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너무 꽉 끼어서 뛰는 자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와요? 그 한마디가 이동철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동철 씨는 양복을 벗고 면바지와 부드러운 면셔츠를 입었습니다. 입는 순간 어깨가 내려갔고 가슴이 트였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이, 그동안은 양복에 갇혀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이동철 씨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옷을 입고 있었어.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입었다. 편안한 옷이란 헐렁하고 흐트러진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조이지 않으면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는 옷입니다. 숨을 쉴 때 가슴이 막히지 않고 걸을 때 다리가 당기지 않고 앉았을 때 허리가 눌리지 않는 옷. 그런 옷은 사람을 조용히 자유롭게 만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화분에 큰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물을 줘도 흙이 모자라고 햇빛을 줘도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그런데 화분을 한 사이즈만 크게 바꿔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뿌리가 뻗기 시작하고 잎에 윤기가 돌고 줄기가 단단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몸을 조이면 마음도 조여듭니다. 옷에 여유를 한 뼘만 주면 마음에도 여유가 한 뼘 생깁니다. 그 한 뼘의 여유가 하루의 판단을 바꾸고 하루의 판단이 쌓이면 1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혹시 어딘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어깨가 당기거나 허리가 답답하거나 숨이 얕아지는 느낌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일 아침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몸이 편해지는 순간 마음도 따라서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입는 것도 알겠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알겠고, 편안하게 입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옷장에 가득 차 있는 그 옷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옷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옷장 안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을 여는 순간 어떤 모습입니까? 옷이 가득 걸려 있는데 정작 오늘 입을 옷은 없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옷장이 꽉 차 있다는 것은 옷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3년 전에 사놓은 피스가 있습니다. 한번 입고 어울리지 않아서 다시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남겨둔 재킷이 있습니다.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아껴둔 바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외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두고 간 교복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고 하나하나의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옷들을 마지막으로 꺼내 입은 것이 언제입니까? 1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입지 않는 옷은 옷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버리면 아깝다. 언젠가 입을 수 있다. 이 말은 물건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매달리는 마음. 그 마음이 옷장을 무겁게 하고 옷장이 무거우면 아침이 무겁습니다. 광주에 윤정숙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9이 되셨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신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윤정숙 씨의 방에는 3단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옷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맨 위 칸에는 남편이 입던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검은 양복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칸에는 아들이 대학 때 두고 간 후드티와 딸의 스카프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래 칸에는 윤정숙 씨 자신의 옷이 있었는데 15년 넘게 입지 않은 원피스부터 지금은 맞지 않는 치마까지 전부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결국 손이 가는 것은 항상 같은 옷이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옷, 그러고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옷장을 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윤정숙 씨가 결심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다고. 한꺼번에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3벌에서 5벌씩만 꺼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쉬웠습니다. 분명히 입지 않을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그런 것들은 망설임 없이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손이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외투 앞에서 그 외투는 남편이 겨울마다 입던 것이었습니다. 카키색 두꺼운 코트, 깃부분이 약간 해져 있었고 주머니에는 아직도 남편이 넣어두었던 사탕 봉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숙 씨는 그 외투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면 남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접었습니다. 울면서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는 물건, 그 물건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무거운 겁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옷장에는 15에서 20벌 정도만 남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옷 사이로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 공간을 보는 순간 윤정숙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벼움. 아침에 옷을 고르는 시간이 10분에서 2분으로 줄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니까 손이 바로 갑니다. 고르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이 가벼우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윤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나니까 방 안이 넓어진 것 같아요. 아니, 방이 넓어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윤정숙 씨는 남편의 외투는 보냈지만 한 가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겨울마다 목에 두르던 회색 목도리, 그것만은 옷장 구석에 걸어두었습니다. 입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손으로 만져봅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는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장을 담그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 김치를 담그려면 독을 비워야 합니다. 묵은 김치가 가득 찬 독에 새 김치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독을 깨끗이 씻어야 새 김치가 제대로 익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에 예의를 갖추고 보내주는 일이며 앞으로의 시간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옷장을 비우는 사람은 마음도 함께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은 언제나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옷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깨끗하게 입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편안하게 입는 것, 그리고 비워내는 것, 모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세입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등이 굽은 사람과 등이 곧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고개를 숙이고 말하는 사람과 눈을 보며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옷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며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옷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등이 곱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세가 좋은 사람은 타고난 것일까요? 자신감이 있어서 자세가 바른 것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반대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자세가 바른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2분 동안 허리를 펴고 어깨를 열고 서 있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시간 동안 어깨를 움츠리고 몸을 웅크리게 했습니다. 2분 뒤 두 그룹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더 자신감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2분입니다. 고작 2분 동안 서 있는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보통 마음이 먼저이고 몸이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자세가 펴지고 기분이 나쁘면 어깨가 처진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사실입니다. 몸이 먼저 바뀌면 마음도 따라서 바뀝니다. 자세는 마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세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등을 펴는 순간 몸이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여기 서 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말해주면 뇌가 알아서 듣습니다.
인천에 신혜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6이 되셨습니다. 신혜란 씨는 3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끝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의 아기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혜란 씨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유리창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모습이 비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었고 발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신혜란 씨의 가슴에 무언가가 확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걷고 싶지 않다. 통증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부러진 채로 걷는 자기 모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늙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날부터 신혜란 씨는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5분 동안 등을 펴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고관절이 당기고 허리 근육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30초를 더하고 1분을 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분을 버틸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5분을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등을 펴고 어깨를 열고 턱을 살짝 당기고 자기 눈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동네 마트에서 오랜만에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이 신혜란 씨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혜란 씨 수술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안도가 밀려왔다고. 아직 괜찮구나. 아직 사람들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석 때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있던 신혜란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얼굴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신혜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안 해. 그냥 허리를 펴고 다닌 것밖에 없어.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젊어지신 것 같아요. 신혜란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젊어진 게 아니야. 고개를 안 숙이게 된 거지. 우개를 안 숙이게 된 거지. 이 한마디가 참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고개를 들고 걸으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고개가 아래를 향하고 계십니까? 신혜란 씨에게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등을 편 다음 자기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톡, 톡, 그리고 작게 말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병원에서 재활할 때 물리치료사가 운동 끝나고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준 것에서 시작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따뜻함이 좋아서 지금은 자기가 자기에게 해줍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두드려 주는 것. 그것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기서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한 가지 떠올립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워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등을 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르니 넘어도 등을 펼 수 있습니다. 80이 되어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등을 펴는 데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도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바쁘시면 2분이라도 좋습니다. 먼저
머리 꼭대기에 가느다란 실이 하나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실이 천장을 향해 가볍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이 당기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다음,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를 한번 귀까지 올렸다가 툭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턱은 살짝 당깁니다. 앞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목 뒤를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거울 속 자기 눈을 바라봅니다. 3초만 오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코로 넷을 세며 들이쉬고 입으로 6을 세며 내쉽니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속으로 해도 됩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3분입니다. 이 3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걸으실 때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걷지 마십시오. 발밑을 보지 말고 10m 앞을 보며 걸으십시오. 사람은 시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아래를 보면 아래로 가고 앞을 보면 앞으로 갑니다. 앉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지 마시고 허리를 세워서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일이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 때, 물건을 집을 때, 차를 마실 때. 모든 동작을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정성스럽게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빠르게 움직이던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천천히 됩니다. 마음이 천천히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세를 바꾸는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비싼 옷보다, 어떤 좋은 화장품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은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을 것인가, 고개를 들고 걸을 것인가,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만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해줄 수 없고, 의사도 해줄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등을 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세가 가진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등을 펴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입고 사는 것들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입는 것, 그것은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현관 앞 구두를 닦는 일, 가방 속을 정리하는 일,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살피는 일, 그 5분이 하루의 첫 문장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하다는 노자의 말처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입는 것, 그것은 아무렇게나 입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여유를 한 뼘 주면 마음에도 여유가 한 뼘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화분에 갇혀있던 나무가 큰 화분으로 옮겨지면 다시 살아나듯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풀어집니다. 비워내는 것. 옷장을 정리하는 일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예의를 갖추어 보내주고 앞으로의 시간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묵은 김치를 비워야 새 김치를 담을 수 있듯이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펴는 것.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서 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5가지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을 정돈하는 것은 겉모습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매일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물건이 있으십니까? 옷장 속에 참아버리지 못하는 옷 한 벌, 오래된 구두, 돌아가신 분이 남긴 손수건, 아니면 매일 아침 자기만의 작은 습관 같은 것,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는 비슷한 시간을 살아온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따뜻한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거울을 잘 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요즘 좀 지쳐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뭐라고 말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의 전달이 누군가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에 저는 거울에 대해 말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게 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평생 비싼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남의 옷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새 옷을 장만해도 따라 사는 법이 없었고 누가 뭘 가졌든 비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딱 한 가지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바로잡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자기 모습을 한번 살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을 50년 가까이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고.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챙겨야지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내의 옷은 늘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깨끗했고 항상 단정했고 항상 자기 자리에 맞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 품격은 옷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 조용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아내는 한 번도 불안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똑같이 거울 앞에 서고 똑같이 옷을 정돈하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안정이 가정의 안정이 되었고 가정의 안정이 결국 삶 전체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1분을 쓰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지켜지면 삶이 지켜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몇 분을 쓰셨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달려오셨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거울 앞에 서 주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그 거울 속의 사람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